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30부터 4050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흐름을 읽는 법.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지은이는 홍춘욱, 발행은 포르체입니다. 이 책은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가 돈 공부만 28년 한 모든 노하우를 담아 경제 흐름과 부동산, 주식, 투자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 즉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알려줍니다. 저금리 시대가 고착화되면서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자산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인데요. 예전에는 어려운 재테크를 왜 공부해야 하냐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요즘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너나 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투자에 관한 기술은 학습과 숙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 공부를 해야 하고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왜 패닉과 버블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지, 한국 주식시장이 격렬한 등락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떨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지 등에 대한 지식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하고 어떤 행동 계획을 짜야 하는지 투자에 대한 궁금증과 현실 조언을 조목조목 명쾌하게 들려줍니다. 이 책은 최근 재테크에 승부를 걸어야겠다며 젊은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자산시장에 뛰어들어 겪는 고민을 위로하고 30대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에 대해 살뜰히 조언합니다. 또한 저자는 40에서 50대, 즉 기성세대를 향한 조언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노후관리를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것을 조언합니다. 저자 홍춘욱 박사는 아들에게 물려줄 부의 유산으로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홍 박사가 가진 돈에 대한 인사이트를 집대성해 불확실한 시대에 나를 지키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2030 세대부터 4050 세대까지 훌륭한 재테크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 지난 2020년에 가장 많이 회자된 유행어는 무엇일까요? 여러 유행어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 벼락거지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벼락거지란 별다른 행동 없이 예전처럼 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가난해진 것처럼 느끼게 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은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는 현상을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회에서 자산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투자 물결에 동참하지 않은 경우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박탈감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 증권업계 선배의 집들이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2000년대 중반 서울 강남에 막 입주한 선배 집의 규모는 그야말로 으리으리했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화장실에 갔다가 주방을 못 찾을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증권업계에 몸담으면서 부자들을 많이 봤지만 그 선배처럼 부유한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당시 선배의 집들이는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나도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물론 처음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배 집의 시세를 알고 난 후 절망적인 기분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를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장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벼락거지 현상이 왜 최근에 갑자기 떠오른 것일까요? 몇몇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초저금리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봄, 한국은행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유행을 맞닥뜨리며 정책금리를 0.5%까지 내린 이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모두 1%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가령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 1995년에는 시중금리가 무려 13% 내외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목돈이 생기면 누구나 은행 예금에 넣어두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1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아파트의 주인은 연간 약 1억 3천만 원의 이자 소득을 포기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혹은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를 매입하는 데 썼다면 그는 매년 1억 3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예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입의 기회를 포기한 대신에 그는 10억 원의 집을 소유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자율이 높았던 1990년대 중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매우 높은 기회비용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떨어질 때는 반대 현상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약 15에서 1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당시 시중금리가 25%까지 상승하자 10억 원 선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매로 처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아파트를 보유하기보다 차라리 은행의 예금에 고금리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의 매도 물량은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처럼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흐름은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시장 이자율의 하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5년에 13%이던 시중금리는 현재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정책금리인 0.5% 수준의 이자를 주는 예금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보유한 데 따르는 연간 기회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다시 계산해봐도 믿기 어려울 만큼 낮은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를 보유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하락해 주택 구입의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서울 외곽지역 방 2개짜리 빌라의 월세가 대략 100에서 120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데 따르는 연간 기회비용이 훨씬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건물주로서의 삶을 설계하겠다는 생각으로 2016에서 2018년에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빌라를 열심히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 2개짜리 빌라의 월세는 대략 50에서 80만 원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중금리가 내려갈 때 기존 월세나 반전세를 살던 사람은 여력이 된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물론 주택 매수가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지요. 즉, 금리가 상승할 때는 주택 구입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며 매수세가 약해지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는 주택 매수세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나? 앞에서는 주택시장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금리가 갑작스럽게 떨어졌을 때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예금에 돈을 넣어두던 사람입니다. 55세 세대주 A씨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는 자기 명의의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퇴직금 등으로 모은 5억 원의 예금으로 노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3억 6천만 원 내외라고 볼 때 5억 원의 예금은 매우 큰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돈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수령하는 이자가 약 2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5억 원의 예금을 가진 사람의 연간 이자 수입은 약 6,500만 원에 달했고 2008년에도 약 3,500만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A씨는 갑작스럽게 가난해진 셈입니다. 요즘 30평 아파트 관리비가 월 3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A씨야말로 벼락거지가 어떤 의미인지 크게 체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A씨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A씨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인데 A씨처럼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생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쇼크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 2030 세대도 취업난에 시달리다 보니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A씨가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힘든 일자리에 도전해야 하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 힘든 일을 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돈 버는 것보다 병원비가 훨씬 더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투자에 나서는 일일 것입니다.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자 대상은 결국 주식과 부동산이 될 텐데 부동산은 초기 투자금이 클 뿐만 아니라 A씨처럼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상당히 큰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선택은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위험한 투자 대상인 반면에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겠지요. 주식 투자 말고 다가구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은퇴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두 가지의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들의 월세 지급 능력에 대한 위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0%대의 초저금리 환경에서는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것보다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저금리 상황에도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모아둔 돈이 적거나 혹은 미래의 소득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은 월세를 내기도 힘겨운 때가 종종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 위험입니다. 감가상각의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컨대 소나타 자동차를 3천만 원에 샀더라도 1년이 지난 후 중고차 시장에서 팔려고 내놓으면 약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또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 소나타의 가치가 1년 만에 500만 원이 하락한 것처럼 물건이 낡아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감가상각은 일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나타처럼 베스트셀러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좋으니 감가상각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지만 반대로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차는 수리비 부담 때문에 감가상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다가구 주택은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 자동차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의 감가상각 속도가 아파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대략 50년에 걸쳐 천천히 낡아간다면 다가구 주택은 상대적으로 빨리 낡으니 재건축 비용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1986년부터 KB부동산이 집계한 단독주택의 가격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단독주택의 1986년 이후 202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은 2.9%에 불과한 반면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은 6.5%에 이릅니다. 그럼 아파트보다 다가구 주택이 왜 더 빨리 낡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사람과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은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인테리어도 신경 쓰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더 잘 봅니다. 어차피 오랫동안 살 집인데
조금 더 신경 쓰고 훗날 다른 사람에게 팔 때를 대비해서 투자해 두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수백 또는 수천 가구가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조금만 돈을 모아도 큰 돈이 되고 이 돈을 이용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혼자 모든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A씨처럼 나이 든 집주인이 대부분이다 보니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같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A씨와 같은 은퇴자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목돈을 모으려는 젊은 세대 모두 주식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투자하지 않고는 자산을 지키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때 바닥을 알 수 있는 징후들. 부동산 시장이 2014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대략 10에서 15년의 주기를 두고 가격이 급락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른바 하우스푸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가 대출이자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사태입니다. 그렇다면 1997년과 2010년대 중반에는 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까요? 두 경우 모두 금리가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이 과다했던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주택 공급의 감소와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세계적인 투자 고수인 워런 버핏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에 버핏은 미국의 조립주택 제조회사인 클레이턴 홈즈를 인수하면서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지만 곧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봄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미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리처드 코너스와 공조한 버핏의 저서 워런 버핏 바이블에 실린 관련 내용을 간략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경기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은 믿어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주택수는 가구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는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커진 거품이 요란하게 터지면서 경제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침체기 초기에는 가구수 증가 추세가 둔화했고 2009년에는 가구수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끔찍했던 수급 상황이 이제는 역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수보다 가구수가 매일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간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지만 결국은 호르몬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침체기 초기에는 시댁이나 친정에서 함께 살더라도 머지않아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현재 주택 건축 착공은 연 60만 건이어서 가구 증가 수보다 훨씬 적으므로 이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가 증가하면서 과거의 주택 공급 과잉 상태가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이 말은 주택시장의 사이클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주택이 적게 공급되면, 다시 말해 신축주택이 시장에서 희소해지면 그때 신축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평균 수준에 비해 주택 공급이 과도하면 신축주택에 대한 인기는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저금리 정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2015년을 고비로 주택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신축 주택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에 참여할 때는 꼭 입주 물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까지도 서울을 비롯한 핵심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주택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위험이 주택시장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확실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파트의 경우
대략 40년이 지나면 사용가치, 즉 주거용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1970년대에 건설된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 4년 정도 거주하면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0년쯤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 집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부엌에 있는 난방배관의 틈새로 갑자기 갈색빛을 띠는 물이 뿜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방으로 더러운 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배관 수리 전문가가 올 때까지 의자 위에 올라가 걸레로 틈새를 막고 있었지요. 배관 수리 전문가는 도착하자마자 터진 배관 부분을 고무로 칭칭 감아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고는 급히 다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우리 집 배관만 터진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처럼 40년 또는 5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주거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순차적으로 재건축되어야 정상이며, 재건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가치가 영원을 향해 수렴할 것입니다. 주거시설로서의 가치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얼마나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이 적절할까요? 서울에 존재하는 약 150만 호의 아파트가 40년이 지나 주거시설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매년 4만 호 전후의 신규 공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2020년에 5만 호에서 2021년에는 2만 6천 호, 그리고 2022년에는 1만 7천 호 전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2011년에 워런 버핏이 한 이야기처럼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낮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도 부족하니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금리와 주택 공급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요소는 절대 가격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일부 신축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을 상회하고 2020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택은 항상 비싼 재화였지만 이제 그 문턱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 가계의 평균 연소득은 5,900만 원이고 중앙값 소득은 4,600만 원 전후입니다. 여기서 각종 세금과 연금 등을 지출하고 나면 처분 가능한 소득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소득 상위 10% 또는 5% 계층의 사람들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 구입 여력을 가진 가구 수는 가파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0년 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 곳곳의 락다운 조치로 인해 한국의 내수 경기 역시 얼어붙은 상황에서 소득이 늘어난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직원들은 성과급을 듬뿍 받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노동자의 상위 10%의 이야기일 뿐 나머지 90%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대다수 가게는 급격히 상승하는 주택 가격을 더 이상 쫓아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2022에서 2023년까지는 강세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서서히 상승 에너지가 고갈되는 국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나타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 2030 세대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고로 2012에서 2013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을 때 주거시설 낙찰률은 7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4.5명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경매시장에 들어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아무리 매력적인 물건이 나오더라도 투자하지 않으려 들 때가 투자의 적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 외에 갭 투자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말 서울 아파트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73.4%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75%를 훌쩍 뛰어넘었지요. 이럴 때 시세 5억 원의 아파트를 1억 2천만 원 정도에 갭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값이 여기서 더 빠지면 손실을 크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바닥 징후를 잘 판단하고 투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첫 번째 징후는 낙찰률이 뚝뚝 떨어질 때입니다. 전국 주거용 부동산의 낙찰률이 70%대, 그리고 서울 지역 부동산의 낙찰률이 80%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이 패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미분양 물량의 증가세가 꺾일 때입니다. 주택시장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공급 과잉의 압력이 완화될 때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는 입지가 괜찮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징후는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주택시장 부양 정책이 시행되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처럼 재건축 연한이 크게 단축되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등이 이뤄지는 경우 주택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곤 합니다. 달러 자산 투자를 위한 액션 플랜. 유례없는 주식 투자 열기 속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18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2008년이나 2020년처럼 경기 불황이 닥치면 미국 주식시장도 폭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 코스피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54.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융위기 때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의 하락률은 56.8%였습니다. 물론 이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기에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률이 굉장히 컸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비해 주식시장의 등락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금융위기가 닥칠 때는 미국도 만만찮은 충격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2020년 봄에 발생한 코로나 쇼크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쇼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2020년의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미국 S&P 500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34%에 이릅니다. 단 한 달 만에 이 정도까지 하락했으니 얼마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초에 한국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은 35.7%로 미국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채찍 효과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조금만 위축되어도 채찍의 끝에 위치한 기업들은 큰 피해를 봅니다. 이때 채찍의 끝부분에 위치한 한국보다 채찍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는 절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자산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봉 실수령액이 약 5천만 원인 35세 맞벌이 부부의 예를 들어 투자 행동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만큼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연 1,5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하였고 연 1% 수익을 보장하는 예금 상품에 복리 투자한다면 20년 뒤에는 3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저축 원금이 3억 원이므로 단 10%가 불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달리해서 매년 달러로 저축하다가 5년쯤마다 찾아오는 금융위기 때 원화로 환전한다고 해봅시다. 즉, 달러 외화 예금에 가입해 연 1%의 수익을 올리다 5년에 한 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30%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2021에서 2024년에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2025년에 잠깐 1,300원이 되는 시기죠. 이때 앞에서 살펴보았던 지식을 활용해 환율이 급등할 때 원화로 환전해 차익을 실현한 후 환율이 1,000원으로 복귀하면 달러 외화 예금을 가입하는 전략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20년을 운용하면 3억 원의 원금이 6억 4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는 5년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때마다 환차익을 얻었다는 가정에서 획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비현실적입니다. 5년마다 칼같이 환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금융위기 때 원화를 매입하면서 1% 이자를 제공하는 은행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따라서 5년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만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대신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해 30% 차익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년 동안 2번만 실행해서 투자해도 총 투자금이 7억 1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위 맞벌이 부부를 위한 투자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저축액이 1원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달러 자산에 투자했다가 원화로 갈아타는 이른바 스위칭 전략을 시행하면 투자 원금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게다가 종잣돈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혹은 매년 저축액을 더 늘렸다면 투자 성과는 더욱 크게 불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위칭 전략을 활용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은퇴 시기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5년 또는 10년에 한 번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원화로 투자하며 성과를 올리는 순간 꿈꿔왔던 대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환차익이 극대화되고 한국 자산이 값싸게 거래될 때가 은퇴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대박날까? 한국 주식시장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주식 투자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다룬 이야기를 한국 주식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찍 효과 덕분에 수출 전망이 개선되는 호황 국면에는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기계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것을 반대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주식을 고를 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삼성전자만 사서 묻어두면 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세계에서 고민이 필요 없다는 말이 들릴 때가 항상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지도 모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한국의 우량주에 집중 투자를 해놓으면 10년이 지나서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과거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에 비춰볼 때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예컨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5년에 한국을 대표하는 톱 10 종목에 투자했다면 지금 이 주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답하자면 2015년 톱 10 종목 중에 단 5개 종목만 지금 톱 10의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반면에 당시 톱 10 종목이었던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삼성생명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계를 14년 전인 2007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톱 10 종목 중에 현재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단 2개 종목뿐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와 신한금융지주 등 8개 종목은 예전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경쟁과 변화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량주라 하더라도 새로운 경쟁자에 밀려 활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도 목격했듯이 세상이 변하면서 인터넷이나 게임, 2차 전지 등과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 한두 종목을 매집한 다음 잊어버리고 묻어두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2007년의 상황만 살펴봐도 삼성전자의 한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회사 주가는 왜 이럴까요? 2007년은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OCI로 대변되는 중공업 및 태양광 산업의 주도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보유 종목의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왜 삼성전자 같이 흘러간 기업에 투자하세요? 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2017년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해 그간의 부진을 극복했고 코로나 쇼크에서 회복된 2020년에는 이른바 10만 전자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태된 우량 기업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장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한국 주식시장은 수출의 영향력이 너무 큰 데다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이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기에 굉장히 변동폭이 큰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 두 차례나 매우 긴 침체 국면을 보낸 적이 있을 정도로 주도주가 시시각각 바뀌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종목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추천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며 누군가의 조언은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분석을 잘했더라도 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수급 여건이 바뀔 때는 예측이 빗나가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 그 자체는 찬성하지만 투자의 대상 지역을 한국에 한정하기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보기를 권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주목하자. 3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이 대단히 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한국에서 배당 투자가 의미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채 수익률이 2%를 밑돌게 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회사채 금리가 5%를 훌쩍 뛰어넘을 때는 1에서 2%에 불과한 배당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사채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에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회사채의 수익률이란 기업이 발생한 채권의 금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업은 주주들로부터 돈을 조달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는데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직접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가 낮아진 것은 신용도가 높아진 면도 있지만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0.5%까지 인하되며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탓이 큽니다. 즉,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금리와 배당 수익률이 근접한 것은 주식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큰 호재라는 뜻입니다. 한국처럼 지배주주들이 배당을 지급하기 꺼리는 환경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0년처럼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받은 해에 배당을 꾸준히 지급한 기업은 더욱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